사돈 어제 어디서 주무셨어요? 요 앞에 호텔이요. 아, 저기 건너편쯤에 있던. 네. 바로 이 근처예요. 아마 여기 어디서도 보일걸요? 가까워서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를 애들이 예약해 주던가요? 그럼요. 저희 딸이요. 그런 거 하나는 꼼꼼하게 잘 하거든요. 키워줘서 감사하다면서 좋은 특급 호텔에 하루 묵어보라고 그러진 뭐예요? 하룻밤에 얼마라 그랬지? 아주 살벌한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딸 때문에 호강했네요. 마사지도 받고. 사돈은 어디서 묵으셨는데요? 같은 곳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강숙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연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면 놀랄 만한 일이죠.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결혼식에서 강 씨는 며느리에게 깊은 실망을 했습니다. 사사건건 시부모를 무시하고 친정부모와 차별한 며느리. 아무리 강 씨가 시골 총부라지만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할 만큼 없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와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아들 때문에 강 씨가 느낀 비참함과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똑같이 지방에서 올라간 양가 부모를 다르게 취급한 며느리. 친정 부모는 특급 호텔에서 재우고 강 씨 부부는 허름한 모텔에서 재운 며느리. 어떻게 강 씨 부부가 며느리를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강 씨가 아들 며느리와 거리를 둔 것은 어떻게 보면 강 씨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을 멀리 장가 보냈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 동포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강 씨는 지방 소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고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일찍이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아들을 한양으로 유학을 보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강 씨 부부에게는 자랑스러운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도 이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거의 도착했어요. 그래? 알았어. 운전 조심히 하고 바로 밥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할게. 네. 전화를 끊고 강 씨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봐오고 이래저래 신경을 쓴 결과였습니다. 다 왔대. 네. 한 10분 걸리나 봐요. 그러자 남편도 주변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워낙 깔끔한 성격 탓의 거실에도 부엌에도 정리할 게 없었지만 그래도 처음 맞는 예비 며느리이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며느리. 안녕하세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네. 아니에요. 며느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서울이 고향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이런 곳은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음식은 입에 좀 맞아요? 아, 네.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며느리는 젓가락만 깨작거릴 뿐 뭐 하나 시원하게 먹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음식 솜씨가 좋다는 평을 받는 강 씨였는데 아무래도 며느리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시골 느낌이 나서 신기해요. 거실창 밖은 푸르렀습니다.
논밭이 있고 멀리엔 산이 있어서 시야가 트여 있었죠. 이런 전망은 서울에서는 좀처럼 없다며 웃었습니다. 호기심이 느껴지는 며느리의 말에 강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차차 적응이 되겠지 생각하며 말이죠. 자고 갈 거지?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고 갈 것으로 생각하고 아들이 쓰던 방도 치워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이번에는 그냥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지연이가 잘 곳도 마땅치 않고요. 너 쓰던 방 치워놨어. 이불도 다 빨아놨는데? 3시간 걸려서 와놓고는 다시 올라가겠다는 말에 강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래, 자고 내일 가지. 출근도 안 하잖아. 남편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한사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좀 그래서요. 아직 적응도 못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며느리 쪽을 힐끔거리는 아들. 그러고 보니 며느리의 자세가 좀 불편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자꾸만 꼼지락거리며 엉덩이를 들썩거렸습니다. 꼭 방석에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이 말이죠. 물론 과한 추측이겠지만 적어도 며느리가 이곳에서 묵고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올라가 봐.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네. 금방 다시 올게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로 강 씨 부부는 아들을 보내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말고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들짝 놀라며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으로 올라섰죠. 왜 그래? 바퀴벌레가 있잖아. 아, 그래? 그래라니? 무슨 집에 바퀴벌레가 있어? 시골은 원래 이래. 주택이기도 하고. 아들의 말에도 며느리의 인상은 펴질 줄을 몰랐습니다. 바퀴벌레 약도 놓고 하지만 종종 이렇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그래도 없는 일은 아니었죠. 도시의 고층 아파트와 비교를 하자면 요즘 사람들이 놀랄만도 하긴 했습니다. 강 씨의 남편이 얼른 바퀴벌레를 잡아서 치웠고 며느리는 거의 구역질을 할 듯한 표정으로 집 밖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서서 괜스레 옷을 탁탁 터는데 그 손길이 무척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강 씨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희 이만 가볼게요. 아들 며느리를 보내고 강 씨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온다고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바퀴벌레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안 와? 하지만 어쩐지 며느리의 깍쟁이 같은 면모를 보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말이죠. 처음 인사를 해오고 몇 달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급하게 진행이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동안 며느리와 가까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온다던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가 아닌 혼자서 내려와서 하룻밤 묵고 갔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며느리를 보질 못했죠. 상견례는 강 씨 부부가 사돈네가 사는 도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강 씨의 집에서는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아들이 사는 서울과도 상당히 먼 곳이었습니다. 각자 사는 곳이 다 다르니 어느 한 군데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죠. 같은 지방이라도 다르긴 하네. 사돈은 지방 대도시에 살았습니다. 강 씨의 입장에서는 서울이랑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식당은 외관이 참 고급스러웠습니다. 역시 여기서 하길 잘했네. 우리 동네에 이런 데가 있나? 그러게요. 그런데 사돈 앞에 서자 강 씨는 조금 기가 죽었습니다.
강 씨도 나름대로 좋은 정장 차림을 하고 참석했지만 사돈의 화려한 옷차림에 비하면 무척 초라해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기가 눌렸죠. 며느리가 시골에 와서 호들갑을 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돈께서는 농사를 지으신다고 들었는데 고생 많으시죠? 사돈의 물음에 강 씨가 대답하려고 하자 며느리가 말을 가로채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농촌에서 하루도 못 버티실걸요? 어머, 내가 왜? 엄마 깔끔한 성격에 거기서 어떻게 살아? 종일 땀 흘리고. 거기서도 깔끔하게 살면 되지. 어우, 바퀴벌레도 있다니깐. 진저리 치며 하는 며느리의 말에 강 씨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깡시골이니 촌이니 하는 단어들이 거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어서 어색하게 웃는 낯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메뉴는 저희가 정했어요. 상관없으시죠? 여기가 주문하는 게 좀 복잡해서요. 일견 친절해 보이는 말투였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은근함을 강 씨는 눈치챘습니다. 비단 사돈에게서만 느꼈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사돈의 말처럼 복잡한 주문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람을 깔보는 일은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강 씨가 받았던 느낌이 그저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사실 서울로 대학 보내고 직장도 서울로 다니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하고 만난 줄 알았는데 저희가 여기에 살고 있긴 하지만 사실 둘 다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동양 사람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수한 분들과 연을 맺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러면서 호호 웃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구수한 분들이라는 게 강씨 부부를 일컫는 말인 듯한데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어찌됐던 간에 계속해서 내뱉는 말들이 강씨 부부가 시골에서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강씨의 표정이 안 좋아지자 아들이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나저나 식장은 내년 봄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봄이 좋지? 다시 이야기는 결혼식에 관련된 주제로 넘어갔지만 강 씨는 어쩐지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불편한지 연신 냉수를 들이키고 있었죠. 근데 집 문제는 어떻게 하실지? 그런데 집 얘기가 나오자 처음에 강 씨 부부를 무시했던 것과는 다르게 은근슬에 남자 쪽에서 해오길 바라는 눈치를 줬습니다. 그것도 좀 황당했습니다. 요즘엔 반반이 아닌가 싶었는데 말이죠. 강 씨는 끝내 거의 먹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은 밭이라도 팔아야지. 그게 금방 팔려요? 팔리는 대로 돈 주면 되지. 돌아오는 길에 자신도 모르게 씁쓸한 기분에 젖어들었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한숨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뭐가? 아까 좀 언짢으신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강 씨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신기하고 그런 마음에 악의 없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혹시라도 강 씨 부부가 반대라도 할까봐 두려운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상결례를 하며 서로 머리를 뜯고 싸운 것도 아닌데 그걸로 결혼을 해라 마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또 사돈을 앞으로 만나면 얼마나 만날까 싶어서 말이죠. 속상하기는 했어도 그저 그런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 무시해도 강 씨는 그 사실이 부끄러운 적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으니 말이죠. 결혼식은 이듬해 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예식장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아 6월 중순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하객들이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라 결혼식은 서울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야 하는 일정 탓에 결혼식 전날 상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룻밤 묵고 결혼식이 끝난 뒤에 다시 집에 내려오기로 했죠. 올라가서 하루 묵어야 하는데 신혼집에 들어가 얼마 전부터 아들네가 살고 있긴 했지만 강 씨 부부는 그곳에서 잘 생각은 없었습니다. 신혼집이라 조심스럽기도 했고 강 씨 부부도 불편할 테니 마음 편하게 숙소에서 자자 싶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남편도 강 씨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같이 묵을 숙소가 필요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상의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 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하루 전에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연이가 숙소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예약하는 김에 우리 것도 해줘. 돈은 줄 테니까. 에이, 저희 결혼식 때문에 오시는 건데 당연히 저희가 해드려야죠. 아들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비용도 안 받겠다는 말에 강 씨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적당한 곳으로 예약해놨어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방도 많이 없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엄청 고급스럽고 그런 데는 아니에요. 예식장에서 거리도 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데가 뭐가 필요해? 하루 자고 나올 건데. 그리고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괜찮아. 그렇죠?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다음날 일찍 나오셔야 하잖아요. 그래. 아무 데나 잠만 자면 되지. 사진 보니까 분위기나 그런 거는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안심을 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밝은 음성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끊고 나니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강 씨 부부가 마음에 들어할 곳이라니. 강 씨는 고개를 한번 갸웃거리고 이내 머릿속에서 그 일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 전날 점심쯤에 남편과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면 오후 느지막한 시간이 될 텐데 그때 바로 숙소로 가면 될 듯 했습니다. 우리 출발했어. 네. 문자 메시지로 주소 보내드렸죠? 터미널에서 그냥 택시 타세요. 그래. 우리 걱정은 말고. 알아서 갈 테니까.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게요? 호텔 근처에서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천지가 다 식당일 텐데, 뭐. 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예식장에서 뵐게요. 혼주도 준비할 게 많기에 일찍이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강 씨 부부는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레이스 호텔 아세요? 그레이스 호텔이요? 네. 거기서 묵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아시나 해서요. 글쎄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지연이한테 메시지 온 거 보여줘. 여기 주소 있어요. 택시기사는 어떤 호텔인지 모르겠다며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워낙 넓다 보니 택시기사도 호텔 이름은 잘 모르나 보다 싶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호텔이 있을 법한 곳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가로 보이는 곳을 지났다가 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차를 세운 곳은 강 씨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왜 여기서 세우세요? 여기 도착했다고 뜨잖아요. 택시기사가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도착했습니다. 하며 안내 메시지가 흘러나왔죠. 여긴가 보네요. 택시기사가 근처에 보이는 건물 하나를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결국 택시비를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에 호텔이 어디 있다는 거야? 뭐야? 여기 그레이스 호텔이라고 써 있는데. 남편이 건물 벽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글자들이 떨어져서 그와 스만 남아있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레와 이가 붙어 있던 곳에는 글자 모양 그대로 지저분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조금 황당한 표정으로 건물을 훑어보았습니다. 호텔이라고 써 있긴 했지만 일반 모텔보다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곳이 있나 싶었습니다. 영업은 하는 모양인지 입구에 불은 켜져 있었죠. 남편도 말을 잃고 서서 쳐다보다가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자고. 남편을 따라 들어가니 카운터가 보였습니다. 내부는 외부보다도 낡아 보였습니다. 여기 예약을 했다고 그러던데. 네, 강숙자 씨 맞으세요? 아, 예. 예약한 사람이 강 씨밖에 없었는지 주인이 먼저 강 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하나 건네며 2층으로 올라가라는 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복도에서부터 캐캐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비좁은 실내엔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꽃무늬 벽지에 꽃무늬 이불이 눈을 사로잡았죠. 화장실은 또 어찌나 하수구 냄새가 진동을 하던지.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아직 영업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강 씨의 동네만 하더라도 터미널 근처에 있는 모텔들이 죄다 신식이었습니다. 이런 곳은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남편도 잠자리는 가리지 않는 편인데 도저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카운터에 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10분쯤 뒤에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다른 방도 다 똑같대. 담배 냄새는 다 난다고 그러네. 오래된 건물이라서. 아이고, 정말이지 바퀴벌레라도 나올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을 예약해 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다 하던데. 그리고 사진 보니 강 씨 부부가 좋아할 것 같다고 했던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곳을 강 씨가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강 씨 부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이런 곳을 선택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하룻밤에 3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3만 원이요? 그러니까 상태가 이렇지. 싸긴 싸네요. 괜히 전화하지 말고 그냥 자자고. 내일 당장 결혼식인데 숙소를 다시 알아봐 달라고 하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번화가라도 되었다면 나가서 좀 더 멀쩡한 곳을 찾아봤을 테지만 택시를 타고 오면서 다른 호텔은 보지 못했습니다. 괜히 나갔다가 헤매기만 할 것 같아서 강 씨도 포기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불은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강 씨가 이불을 들어 올리자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조금 축축한 기운이 만져졌습니다. 그리고 얼룩덜룩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빨래를 매번 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어쩐지 속이 안 좋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유지해서 몰랐다면 모를까. 이미 얼룩을 본 이상 벌써 몸이 간지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강 씨가 카운터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이불 상태가 너무 좋지 않네요. 그러자 직원은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여긴 다 그래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듯이 모로 돌아 앉아버리는 직원. 황당했지만 이불을 못 바꿔주겠다는데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까지 강씨 부부는 지독히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6월 중순이지만 너무 더웠습니다. 강신의 집은 밖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 창을 열고 자면 추울 때도 있었는데 이곳은 창문을 열어도 옆 건물과 맞닿아 있어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을 켜보았더니 선풍기와 큰 차이점도 없었고 말이죠. 그리고 뒤늦게 옆방에 손님이 들었는지 새벽 2시쯤부터는 무척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러 사람 목소리가 들렸는데 술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담배 냄새까지 스물스물 들어오는 바람에 최악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밤새 뒤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불편했지만 머릿속도 무척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잘 도착했는지 등의 안부를 묻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여나 전화가 온다면 한번 물어나 볼까 싶었는데 말이죠. 아마 몰랐겠지.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 사진은 멋들어지는 거 올려놓고 속이니까 지연이도 좋은 데라고 생각하고 예약해 준 거 아니겠어? 다음 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강 씨에게 남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누군가를 의심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강 씨도 그 말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챙겨서 숙소를 나왔습니다. 그러니 좀 살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강 씨는 피로에 지친 얼굴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안색이 왜 그러세요? 긴장하셨어요? 아들이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숙소가 말이야. 영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잤어. 아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긴 했지만 차라리 돈을 좀 더 써서 나은 곳에서 잤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아까웠다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강 씨가 낼 의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설마 서울에 있는 숙소가 다 찼을 리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아, 지연이가 열심히 찾아서 비교해보고 그러던데. 비교를 해본 게 맞아? 네. 그 정도로 불편하셨어요. 그래. 무슨 그런. 강 씨가 차마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내가 좋아할 거라고 지연이가 그러더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니? 에이, 지연이가 그래도 그런데 얻어주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방이 없었나 보죠. 아들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어뒀어야 강 씨의 심정을 이해할 텐데 참 답답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강 씨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직원들이 이끄는 대로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도착한 사돈 내외. 밤새 잘 잤는지 얼굴 빛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에 강 씨가 안사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어디에 묵으셨어요? 그러자 안사돈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나온 호텔 이름에 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것에 문외 아닌 강 씨가 듣기에도 많이 귀에 익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레이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유명한 곳이었죠. 아, 저기 건너편쯤에 있던. 네. 바로 이 근처예요. 아마 여기 어디서도 보일걸요? 가까워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늦잠을 잘 뻔했다며 웃는 사돈. 거기를 애들이 예약해 주던가요? 그럼요. 저는 돈 한 푼 안 냈어요. 키워줘서 감사하다면서 좋은 특급 호텔에 하루 묵어보라고 그러진 뭐예요?
하룻밤에 얼마라 그랬지? 아주 살벌한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딸 때문에 호강해 봤네요. 사돈은 어디서 묵으셨는데요? 같은 곳이에요? 천진한 표정에 알고 묻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묻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강 씨는 한참을 앉아서 사돈의 자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이고, 사돈이 긴장하셨나 보네요. 그러면서 곱게 화장과 머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머릿속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식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피로연에서는 아무것도 먹질 못했습니다. 왜 안 드세요? 아까부터 이상하시네. 주변을 돌며 인사를 하던 아들 며느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물었습니다. 너 사돈이 어디 묵었는지 아니?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호텔에서 묵으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는 엄마 아빠도 호텔에서 묵으셨잖아요. 어떤 호텔인지는 모르고 그냥 글쎄요. 적당한데 알아보겠다고는 했는데 혹시 장모님 호텔이랑 좀 달라서 그래요? 그거를 알고 있었어? 아니, 지연이가 장모님은 깔끔한데 아니면 못 주무신다고 해서 좋은데 예약한다고 그래서 그런 줄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다 알고서 우리는 3만 원짜리 여관보다 못한 곳에서 재우고 사돈 내는 고급 호텔에서 재웠다는 거야? 3만 원이요? 설마 그렇게 싼 곳은 아닐 텐데. 아들이 말끝을 흐리며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곳으로 한 거야? 그게 아니고 아무데나 상관없다고 그러셔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곳을 호텔이라고 예약을 한 거야?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만약 사돈도 비슷한 곳에서 묵었다면 아무리 후진 곳이었어도 이해했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참 도를 넘어설 정도로 알뜰한 성격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부모에게 쓰는 돈이 아까운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어머님 사는 곳은 거의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뭐? 시골집도 그렇고 TV에 보면 다 그렇던데. 총구석에는 호텔도 다 그 모양인 줄 아니? 그리고 우리 집이 그 정도로 엉망이라는 거야. 차라리 마당의 계집에서 자겠다. 강 씨의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지만 결코 간밤에 묵은 숙소와 같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낡은 것과 지저분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니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거기서 거기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 씨가 움막에 산다고 하더라도 숙소는 제대로 된 곳으로 예약해 주는 게 맞았습니다. 꼭 너희 주제를 알라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허름한 숙소를 예약해 준 듯했습니다. 어떻게 처음 결혼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그 호텔에서 꼭 자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어머님 숙소에서 좀 아끼려다 보니까. 며느리의 변명은 무척 초라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그 호텔에 와보았더라면 절대로 며느리 편을 들 수 없었을 텐데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지연이가 신경 써서 예약한 곳이에요. 가격은 좀 차이 날 수는 있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엄마 어차피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요. 워낙 소박하고 알뜰하게 살았으니 아들도 강 씨의 성향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박하다고 거지 같은 취급을 받으란 법은 없었습니다.
강 씨도 하루뿐인 아들의 결혼식에 사돈과 같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모니까 말이죠. 며느리에게 이토록 무시를 당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친정부모를 더 생각한 게 서운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화를 낼 문제는 아니라는 듯이 굴었습니다. 강 씨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식사를 그만 끝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우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어. 엄마 아빠는 이만 내려가 볼게. 네? 지금이요? 손님들도 다 계신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이 들어가겠니?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검소하고 그러신 것 같아서 좀 저렴한 호텔도 괜찮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도시 생활만 하셔서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생각이 짧은 정도만으로 며느리의 만행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작에 강 씨 부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설마 하며 넘긴 것이 실수였습니다.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더 나중에는 어떤 취급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식은 치렀으니 우리 손은 떠난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는 시골에도 오지 말어라. 그렇게 질색하는 더러운 곳에 굳이 찾아올 거 없어. 엄마, 좋은 날 왜 그러세요? 좋기는 저희나 좋지.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비참했던 날이 없어. 지금 가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까지 일일이 생각하면서 상처받아야 하니? 사람들이 욕해요. 과연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 사람들이 우릴 욕하겠니? 아니면 네 처를 욕하겠니?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 신혼집 마련해준다고 네 아버지 밭도 팔았어. 근데 괜한 짓을 했나 보다. 아직 잔금 며칠 남았으니 천만다행이지 않니? 네? 그러면 저희 대출금은요? 너희 집이니까 너희가 갚아야지. 신혼집을 구할 때 일부는 아들 며느리가 모은 돈이었고 일부는 사돈이 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그래도 아들 가진 부모라 강 씨 부부가 마련하기로 했죠.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서 강 씨가 밭을 팔았는데 그 잔금일이 늦어서 일단 절반은 대출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보름 뒤에 잔금을 치르면 아들에게 줘서 대출금을 갚도록 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집값을 사돈보다 많이 보태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는데 말이죠. 그제서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핏기가 가신 모습에 속이 후련했습니다. 총구석에 산다고 성질도 없는 줄 아는 모양이었죠. 그런 줄 알고 잘 살아라. 엄마! 어머님, 강 씨 부부가 자리를 뜨자 아들 며느리가 황급히 쫓아나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를 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한복 차림이 눈에 띄었는데 그 차림 그대로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죠. 열불이 나서 씩씩거리는데 남편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도 비참한 심정이었을 테죠. 집으로 돌아와서 한복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아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음 날 신혼여행을 떠난다는데 바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기사 수억이 걸린 일보다 바쁜 일이 뭐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부모 도움 없이 살아가봐라 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미래에 생길지 모르는 손주도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생각했죠. 어쩌면 우스갯소리로 했던 해외 동포보다도 못한 사이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얼마 후 찾아와 잘못을 빌었습니다. 죄송해요. 지연이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줄 정말로 몰랐대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강 씨의 남편이 아들 내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금까지 뿌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한 분들이 웬 말인지. 그 좋다던 서울로 돌아가세요. 그러고는 다시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요즘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 잘 됐지 뭐.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불편한데. 장모님 그분 만나면서 많이 밝아지셨는데. 그 아저씨 자식도 있다던데. 혹시라도 재혼하면 상속 문제 복잡해져. 그리고 지금 엄마가 우리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문제 생길 수 있고 나는 내 재산 뺏길 생각 절대 없어. 에이, 그래도 장모님 재산이지. 엄마 재산이 내 재산이야. 내가 그 꼴을 눈뜨고 못 보지. 장모님이 행복하다고 해도? 엄마 행복이 우리 밥 먹여주나? 난 그것보다 우리 세 가족이 풍족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명순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명 씨의 말년은 명 씨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설마하니 명 씨도 자신이 60이 넘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렇기에 딸이 당황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부모에게 새로운 짝이 생긴다는 상상은 보통 잘하지 못하니 말이죠. 그래서 딸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닌 듯 했습니다. 부모의 돈, 그저 돈뿐인 듯 했습니다. 재혼할 생각은 없었고 서로의 재산을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혹여나 자신에게 떨어질 재산이 줄어들까, 그동안 받았던 경제적 지원이 끊길까 무서워서 그런지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 씨를 치매에 걸린 노인네 취급을 했죠. 그러면서 남자를 만나려면 미리 재산을 증여해달라는 딸. 명 씨는 자신의 행복보다도 돈만을 생각하는 딸에게 실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이해했고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딸이 부모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면 명 씨도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명 씨는 남편과 8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병원에서 눈을 감았는데 그때쯤엔 명 씨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 병수발을 들며 명 씨도 수명이 깎여가는 기분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에는 그 후유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지할 가족은 딸 하나밖에 없었죠. 나 데이트 있는데. 미안. 다음 주에 갈게. 하지만 딸도 딸의 인생이 있기에 막무가내로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명 씨가 정신 차리고 살게 되자 딸도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 명 씨는 바빠졌습니다. 그 전에는 딸 얼굴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니 하루가 멀다 하고 맡겼기에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딸을 보게 되었죠. 엄마, 우리 이번에 이사를 하려는데. 전세금 조금만 보태줄 수 있어? 전세금을? 얼마나? 3천 정도. 그렇게나 많이? 지난번에도 올려달라고 해서 보태줬잖아. 자꾸 올려달라고 하니까 다른 집 알아보려고. 근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네. 아이고, 알았어. 고마워, 엄마.
그리고 우리 서연이 이번에 유치원비 안 들어왔더라. 머뭇거리며 말을 하는 딸. 이달에 하도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었습니다. 명씨는 딸이 결혼한 뒤부터 경제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결혼 자금을 보태주었고 아이 낳고 직장을 그만둔 딸이 힘들다기에 기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또 도와주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녀딸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데 교육비가 상당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욕심이 있던 딸은 명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손녀딸 유치원비도 내준다고? 대단하네. 하기사, 여유가 있으니까. 부자라서 도와주나?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딸 건데. 미리 도와주는 게 딸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뿐이라 딸에게 주는 게 아깝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후에 대한 생각이 들 때는 있었지만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어서 노후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자식 말고는 달리 돈을 쓸 데도 없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딸이 자꾸만 명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씨가 서운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 명씨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무조건 딸에게 퍼주었죠. 딸은 명씨가 필요한 때를 제외하면 자신의 삶을 사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이 아니라 딸의 태도에 섭섭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마도 할 일을 좀 찾아봐. 나와 관련된 거 말고. 어? 무슨 말이야? 아니, 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 같아서 어쩔 땐 가끔 숨 막히기도 해. 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명씨.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에 남은 삶이 적어도 20년은 될 텐데 집에서 손녀만 보다가 인생이 저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기로 했죠. 어쩌면 딸의 덕이었습니다. 명씨가 한재덕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말이죠. 엄마, 오늘 애 좀 맡아줘. 애 아빠랑 어디 좀 가기로 했거든. 아, 엄마 오늘 외출해? 어디? 친구 만나? 아니. 문화센터 나가기로 했어? 여기 집 앞에 있는 거 있지? 아, 그래? 너도 그랬잖아. 할 일을 좀 찾아보라고. 아, 그랬지. 일단 알았어. 자신이 한 말이 있기에 딸은 명씨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우기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다른 일을 제쳐두고 아이를 봐줬겠지만 명씨도 조금 달라지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명순옥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선자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재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명씨는 지역 문화센터에 다니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재덕이라는 남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대화를 나눴다가 나중에는 바깥에서 만나 다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이쿠, 조심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에 손가락이 껴서 이것 보세요. 아직도 멍이 들어있죠? 어머나? 정말이네요. 안 그래도 문이 무거워서 불편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문 잡아드릴게요. 지나가면서 한두 번 얘기를 나누었던 남자. 어느 날 문 앞에서 넘어질 뻔한 명씨를 남자가 붙잡아주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말문을 트고 나니 그 다음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눈을 마주치게 되면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집에 가서도 따로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센터에서 배운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죠. 제가 요즘에 학원에 다니거든요. 무슨 학원이요? 요리 학원에요. 어머, 정말요? 대단하시다. 대단하긴요. 집에서 한 번 더 해봤는데 도무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갈비찜을 배우긴 했는데 아, 갈비찜이요? 쉬운 거 같으면서도 어렵죠? 학원에서는 잘 됐는데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웃는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는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뒤에 명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갈비찜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지난번에 학원에서 배우고 여러 번 연습했거든요. 어머, 이걸 제가 받아도 되나? 평가해 줄 사람도 필요하죠. 하지만 남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명씨에게만 종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눈 것도 명씨 하나뿐인 듯 했죠.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저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보답이라니요. 부담 가지시라고 드린 건 아니에요. 잘 먹을게요. 저도 다음에 맛있는 거 하게 되면 드려야겠네요. 그럼 제가 더 감사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해요. 요리 학원도 다니시고, 나이 먹고 요리 몇 가지는 할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먹어보고 맛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핸드폰으로 연락 주세요. 꼭. 그러면서 명씨를 지그시 바라보는 남자. 나이 들어서도 남녀 사이에 어떠한 기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명씨는 평생 남편 하나밖에 모르고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본 적이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명씨는 남자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남자도 명씨처럼 오래전에 사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말이죠. 명씨는 이렇다 할 취미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달랐습니다. 문화센터에 다니긴 했지만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운동, 요리, 독서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씨도 남자를 따라서 다방면으로 견문을 넓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엄마 지금 밖인데? 밖에 어디? 요즘 연락도 안 하고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야? 문화센터야? 아니야. 등산하고 내려와서 집에 가는 길이야. 뭐? 등산? 엄마가 무슨 등산? 거창한 건 아니고 근처 산에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야. 근데 왜 전화했어? 아니, 서연이랑 같이 나왔다가 엄마 집에 좀 들를까 하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뭐? 집에 왔다는 말이야? 집 근처야. 얼마나 왔는데? 통화를 하다가 걸음을 멈추니 멀리서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씨는 조금 난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덕과 함께 등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하필이면 딸과 마주칠 줄은 몰랐죠. 얼마 전에 제덕에 관한 얘기를 딸에게 꺼냈다가 조금 불쾌해하는 것 같은 모습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기치 않게 마주치는 상황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엄마, 은주야, 연락도 없이 왔어? 그냥 집에 있을 줄 알았지. 아, 이쪽은 한재덕 씨라고. 엄마 문화센터 같이 다니는 분이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갑작스러운 만남에 서로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딸은 처음 인사를 끝으로 제덕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엄마, 안 들어갈 거야? 서연이 목마르대. 아, 들어가긴 할 건데.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 그러더니 딸이 명씨의 집 방향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먼저 들어가 있을 듯 했습니다. 그런 딸을 명씨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덕에게 인사도 없어 휙 돌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민망했죠. 죄송해요.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아니에요. 갑자기 만나서 당황스러웠겠죠. 어떡하죠? 딸이 갑자기 와서 오늘은 이만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집 근처 커피숍에서 대화나 나눌까 해서 함께 온 것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딸을 집에 두고 제덕과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함께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괜찮아요. 커피는 다음에 마시면 되죠. 얼른 들어가 보세요. 기다릴 텐데. 그렇게 제덕과 인사를 하고 나서 들어가니 딸의 날카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응? 뭐가? 왜 그 아저씨랑 동네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그 사람도 이 동네 살아. 그랬으니 같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것인데 딸은 꼭 명씨가 불륜이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엄마는 창피하지도 않아?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그냥 같이 걸어간 것 뿐인데. 나는 누가 볼까봐 무섭던데. 정말 강심장이다. 엄마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야? 보기 안 좋잖아. 주책맞게 남자랑 그러고 다니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주책 맞다는 말에 명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포옹을 한 것도 아닌데 딸은 꼭 명씨가 제덕과 길거리에서 못할 짓이라도 한 것 같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나이 들어서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욕해. 그리고 나도 창피하고 징그럽잖아. 그 말에 명씨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창피하고 징그럽다는 말을 들을 나이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손주도 있는 할머니였지만 그래도 60대면 아직은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를 한다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요즘 엄마가 이상한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우리 서연이도 신경 안 쓰고 내가 말은 안 했어도 너무 섭섭했어. 너도 엄마한테 취미 좀 만들라고 했잖아. 취미를 만들랬지? 누가 남자를 만나래? 이번 달에 서연이 유치원비 입금 안 해준 거 알지? 아, 깜빡했어? 거봐. 주위 사람들도 좀 생각해. 난 싫어. 엄마가 그 아저씨 만나는 거. 하지만 딸은 질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콧방귀를 낄 수 있지만 딸이 그런 말을 하니까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은 당연히 명씨를 지지해 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많이 힘들어하던 걸 알기에 그리고 명씨의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딸은 명씨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다 응원하는 명씨의 연애를 딸만 홀로 반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낯선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이상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딸의 반응이 서운하긴 했어도 딸을 탓할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도 제덕을 몇 번 더 만나보고 또 시간이 흐른 뒤에도 명씨가 제덕을 잘 만난다면 서서히 적응해 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은주가 우리 유정이 만났다고 하더라고. 오랜만에 명씨는 친정 식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씨의 언니는 딸이 둘 있었는데 명씨의 딸과 나이가 비슷해서 어렸을 적부터 가까이 지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에서도 가끔씩 만나는 걸 명씨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유정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무슨 말? 아니, 순옥이 네가 무슨 치매에 걸렸다나 뭐라나. 괜찮은 거 맞지? 걱정스러운 언니의 말을 들으며 명씨는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치매란 말인지 몰랐죠.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은주가 그랬대. 자기 엄마 치매에 걸린 것 같다고. 뭐? 아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나 뭐라나. 명씨의 얼굴이 뜨끈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자신의 엄마에 관해서 말이죠. 정말로 우리 은주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 유정이한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보더라고. 은주가 그럴 리가? 정말이라니까. 좋은 사람 생긴 거면 은주랑도 얘기를 잘 해봐. 딸 입장에서는 또 싫을 수도 있지. 그 말에 명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가 사람들에게 딸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치매에 걸렸다는 험담을 하고 다니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생일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사실 제덕이 생일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한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하니 거절하기가 참 그랬습니다. 또 서운하다고 할까봐 제덕에게 말해서 약속을 하루 미뤘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그 전 해에도 명씨는 혼자 생일을 보냈기에 이번에 딸이 만나자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제덕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간딸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맥주도 한잔 했는데 딸이 손녀를 재우는 사이에 사위가 조심스럽게 명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은주가 걱정 많이 해요. 뭐가? 그분이요. 장모님이 혹시나 나중에 상처 입을 것 같다고요. 무슨 상처? 그냥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재혼이라도 하실까봐 걱정하더라고요. 재혼 안 해.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고 사실 좀 복잡해요. 명씨도 아직 제덕을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딸과 사위는 명씨가 재혼을 하는 것까지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명씨가 재혼을 안 한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걱정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래.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이제 와서 무슨 살림을 합치기라도 하겠어. 뭐 하겠어. 미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명씨는 사위의 말에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위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명씨가 제덕을 만나는 일이 딸에게는 무척 큰일인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새아버지가 생길 듯이 말이죠. 거기까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딸 입장도 헤아려야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덕에게 조금 거리를 두자 싶었습니다. 오늘도 못 나와요. 네. 오늘도 집에서 쉬려고요. 자꾸만 결석하니까 사람들도 걱정 많이 해요. 아, 다음 주에 갈게요. 걱정되니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어요. 문화센터에 안 나간 지도 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씨는 머릿속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 자꾸만 제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씨가 거리를 두니까 제덕도 그런 명씨의 마음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문화센터에 나가지 않으니 전화가 왔습니다. 순옥 씨,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사실
저희 딸이 제 걱정을 많이 해요.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기에 명 씨는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제덕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기에 끊어내려면 제대로 말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만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순옥 씨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어리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자식보다도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딸도 결혼해서 아이도 있죠. 그러면 이제 놓아주고 각자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 나이쯤 되면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덕은 명 씨의 거절에도 점잖게 대꾸했습니다. 명 씨와 제덕은 서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는 조금씩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손녀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에는 그 아저씨 안 만나나 봐? 그냥 뭐? 왜? 아니, 그냥 한번 물어봤어. 은근슬에 물어봤던 딸은 왠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전보다도 명 씨의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자식 있대?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있대. 그래? 집이 좀 사나? 글쎄,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네.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자 관심을 갖는 딸이 조금은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관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명 씨의 연애를 지지해 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 씨는 우연히 딸이 사위와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 잘 됐지 뭐.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불편한데. 장모님 그분 만나면서 많이 밝아지셨는데 그렇다고 엄마가 재혼하는 걸 그냥 두고 봐? 재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 혹시 또 모르는 거잖아. 갑자기 결혼한다고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이가 깊어지기 전에 갈라놓는 게 맞아. 요즘 좀 우울해하시는 것 같기도 해. 금방 괜찮아져. 당신은 꼭 나만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한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안쓰러워서 그렇지. 엄마 안쓰럽다고 그냥 두고 보면 나중에 우리만 피해봐. 우리가 그래.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연애하면서 우리한테 소홀해진 거는 맞잖아. 서연이 유치원비도 자꾸 까먹고. 그리고 그 아저씨 자식도 있다던데 혹시라도 재혼하면 상속 문제 복잡해져. 나는 내 재산 뺏길 생각 절대 없어. 장모님 재산이지. 엄마 재산이 내 재산이야. 내가 그 꼴을 눈뜨고 못 보지. 장모님이 행복하다고 해도 엄마 행복이 우리 밥 먹여주나? 난 그것보다 우리 세 가족이 풍족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당신도 이 집 전세금 엄마가 여러 번 보태준 거 알잖아. 앞으로 엄마 경제적 지원 없이 살 수 있어? 난 솔직히 엄마가 누구 만나든 신경 안 쓰는데 제일 무서운 게 그거야.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딸의 말에 사위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달리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명 씨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니 말이죠. 명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덕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이유가 다른 무엇도 아니고 돈 때문이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명 씨가 제덕을 만나고 난 뒤로 자꾸만 유치원비를 재촉하는 연락이 늘었었습니다. 명 씨가 자주 까먹은 것은 맞지만 그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명 씨는 다음 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의 행복보다도 자신의 경제적 여유가 중요하다는 딸. 그런 딸을 위해서 제덕과 멀어졌던 자신. 어쩐지 조금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도대체 무얼 위해 살아왔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명씨는 자식에게 주는 걸 아까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닿는 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돈 때문에 자식에게 치매에 걸렸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전부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면 누구를 만나든 상관이 없다는 딸. 지난번에 명씨에게 징그럽다거나 주책이라고 했던 것은 명씨가 충격이라도 받아서 헤어지길 바란 마음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딸을 위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는데 아마 잘못된 생각일지도 몰랐습니다. 제 덕의 말처럼 이제는 자식이 아닌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때인지도 몰랐습니다. 딸과 명씨는 서로를 놓아주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죠. 은주야, 엄마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어? 무슨 생각? 이제 서연이 유치원비는 너희가 냈으면 해. 뭐라고? 명씨의 말에 딸이 화들짝 놀라며 대꾸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황스럽네. 언제까지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 너희 능력 안에서 유치원 보내. 아니,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라고? 거봐. 엄마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못 보내는 유치원이면 안 보내는 게 맞지?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 결혼할 때 지원해줬던 거랑 전세금 보태준 거. 그게 엄마가 물려준 유산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엄마가 가진 건 엄마가 다 쓰고 죽을 거야. 극단적인 명씨의 말에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설마 지금 그 아저씨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 아저씨가 그렇게 하래? 딸한테 돈 주지 말래? 자기한테 주기라도 하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갑자기 이래?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찾으려고 해.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한텐 너밖에 없었는데 엄마도 너도 서로한테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다. 독립이 아니라 엄마가 남자의 정신이 팔려서 딸을 버리려는 거겠지. 엄마 재혼 안 해. 그 사람도 계속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몰라. 설령 누군가 만나더라도 살림을 합칠 일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 재산이 다 네 거는 아니야. 말년에 초라하지 않게 살 거고. 그래도 남으면 자식은 너뿐이니까 너한테 가겠지. 그렇지만 너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아낀다거나 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경제적인 지원은 없다는 말이잖아. 그래. 맞아. 그 사람이랑은 상관없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우리가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도 엄마의 행복보다는 너희가 풍족하게 사는 게 우선이라고 했잖아. 엄마도 자식보다 엄마 스스로를 위하며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 너무 변했네. 딸이 명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배신이라도 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씨는 어쩐지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더니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원하지 않으니 자신의 행복을 쉽게 포기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명씨는 딸에 대한 지원을 끊었습니다. 엄마. 엄마도 우리 배신했으니까 나도 이제 서연이 안 보여줘. 유치원을 옮기게 된 것에 딸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손녀를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겠다는 말에 명씨는 정신이 더 번쩍 들었습니다. 경제적 이득이 없으면 부모도 안 보고 살 수 있는 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없이 사랑을 주었던 지난날이 조금은 서글펐습니다. 그래. 네가 그러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엄마도 엄마 행복 찾아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너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정말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나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한다니까? 원하는 대로 하라니까? 대신에 엄마도 엄마 인생 마음대로 살 거야. 명 씨는 딸이 전화를 안 하든 찾아오지 않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자식에게 목매던 자신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만날 사람은 많고 손녀를 돌보는 것 외에도 할 일은 무궁무진했습니다. 남은 인생 즐겁게 살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죠. 딸에게 줬던 돈이면 풍족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딸도 그 돈이 아쉬워서 자꾸만 연락을 해오는 것이겠죠.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딸과 연락을 끊은 지 한 달. 명 씨는 제덕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리는 다 된 상태였습니다. 저녁 식사 함께 할까요? 제덕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명 씨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후회를 하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택을 하기로 했죠. 딸이 아닌 스스로를 위해서 말이죠. 여보, 이거 얼마짜리야? 뭐? 선물이 얼만지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브랜드면 비쌀 텐데. 비쌌지. 정말 큰 맘 먹고 산 거야. 그래도 그냥 생일도 아니고 환갑이잖아. 당신 혹시 카드 만들었어? 아니면 나 몰래 돈 숨겨놨어? 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당신이 이런 돈이 어디서 나?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걸 사느냔 말이야. 돈도 못 벌고 나한테 용돈 다 쓰면서 명품 가방을 어떻게 사? 그만해. 애들 있는 앞에서. 애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내가 그 돈을 당신 주머니에서 훔치기라도 했을까 봐 그래. 어쨌든 그 돈이 다 내가 번 돈일 거 아니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유상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유 씨는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쓰임이 다했죠. 은퇴 후에 삶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이기적으로 살 걸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미련하고 우직하게 직장에 다닐 게 아니라 차라리 식당이라도 차려서 은퇴 시기를 미루는 게 현명한 결정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랫동안 경제적 능력을 유지하는 게 집안에서, 아니 아내에게 존중받는 방법일 것 같았죠. 반대로 말하자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은퇴한 지금 유 씨가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아내에게 용돈을 받았을 때마다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거기까지라면 유 씨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돈을 못 버니 식충이 취급을 하며 가족들 앞에서도 유 씨를 깎아내리며 면박을 주는 아내를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못 버는 남편은 이제 가장 취급도 하지 않는 아내. 아내와는 단 하루도 더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 셋 키우기에 부족한 살림은 아니었습니다. 꽤나 잘 나가는 공기업에 다녔던 터라 안정적이었고 연봉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유 씨가 결혼 직전에 부모님에게 받았던 아파트도 큰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뒤에도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자식들 모두 독립을 시켰습니다. 큰아들은 벌써 아이들도 있었죠.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고
막내딸도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유학을 다녀온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제 앞가림 잘하며 살겠지 싶었습니다. 자식 농사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결혼할 때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면 막내는? 민지도 똑같이 해줘야 해? 그럼 똑같이 해줘야지. 잘 나가는 남편 만나면 되지. 뭐,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인가. 그러니까 민혁이도 적당히 해주자고. 몇 년 전 둘째 아들 민혁이 결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때도 유 씨와 아내의 의견 차이 때문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유 씨는 적정선을 찾고 싶어 했고, 아내는 아들이니 기죽지 않게 최대한 많이 지원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울며 불며 사내 못 사내 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고집이 센 아내를 이길 방법을 유 씨는 알지 못했죠. 나도 퇴직금으로 뭐라도 해볼까 싶어. 퇴직금? 그래. 쉴 만큼 쉬었으니 나도 뭘 좀 해야지. 아직 젊잖아. 앞으로 20년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 고민 중이야. 하긴 뭘 해. 심심하면 가게에 나와서 도우면 되지. 아내는 10년 전 카페를 차렸습니다. 자식들이 큰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다기에 모아둔 돈으로 차린 가게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고 작은 규모라 큰 수입은 없었지만 그래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안정적인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좀 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고 직원도 하나 있기에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유 씨도 은퇴 후에 이렇게 종종 아내의 카페에 나와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으로 뭘 해보겠다는 유 씨의 말에 아내의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들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해. 100세 인생인데 남은 인생이 너무 길잖아.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기에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유 씨의 말에 아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퇴직금이 어디 있어? 무슨 말이야, 그게? 민혁이 결혼할 때 쓰고, 민지 호주 다녀올 때 쓰고. 남은 게 어디 있다고 그래? 뭐? 아내의 대답에 황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과 퇴직금이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한 거야? 적어도 퇴직금은 아니었습니다. 적금 들어놓은 것도 있고 예금도 있을 거고 여태 모아둔 돈이 있잖아. 유 씨는 주식도 하지 않고 달리 투자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관리는 아내가 했는데 유 씨가 적금을 알아보면 아내가 가입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게 말이야. 그런데 그걸 10년 전에 상의도 없이 빼서 주식에 투자했다는 아내.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는 듯 했습니다. 주식이라니. 주식 열풍이 불었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 모두 다 투자를 해도 유 씨는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사본 적이 없어서 바보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가 주식 투자로 돈을 잃었다니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태 번 돈은 주식으로 날리고 퇴직금은 애들 결혼시키는데 썼다는 말이야. 다는 아니고. 종종 유 씨가 물을 때면 노후 준비는 잘 돼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만 반복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 텅텅 빈 상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페 차린 것도 나도 일을 해야겠어서 그런 거야. 어쨌거나 카페에서 계속 돈이 나오니까 잘 된 거지.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는 아내.
유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모든 일을 아내 혼자 결정하고 혼자 덮어버리고 유 씨는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 씨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던 것은 맞지만 유 씨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설마 아니 이런 사고를 쳤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아무튼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껴야 해. 그러면서 사업을 할 돈까지는 없다는 아내. 그동안 도대체 뭘 위해 살아왔나 싶어서 허탈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들 결혼할 때 그렇게까지 지원을 하면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돈을 썼는지 몰랐습니다. 유 씨와 아내는 한참을 서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유 씨에겐 아내를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퇴직 후 안 그래도 우울했던 차에 퇴직금까지 없다고 하니까 괴로웠습니다. 그게 한 달 이상 지속되자 아내는 화를 냈죠. 적당히 좀 하면 안 돼? 돈은 벌면 되는 건데 왜 그거 가지고 사람 피를 말리는 거야? 미안하다고 했잖아. 나도 괴롭다고.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평생을 일해서 번 돈이 사라졌다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괜찮아지겠어? 당신이 평생 번 돈을 다 날린 게 아니지. 애들 교육시키고 우리 잘 생활하고 했으면 된 거잖아. 그래도 크게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니 그걸로 만족하자는 아내. 유 씨도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돈을 되찾을 수도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아내는 그 뒤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에 보태려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아내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가 카페를 하고 있으니 유 씨가 은퇴 후에도 안심하고 쉬었던 것도 있었죠. 유 씨는 과거는 잊기로 했습니다. 아직 젊은이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식당이나 카페를 차려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찾아보면 유 씨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카페에 직원을 쓰지 않고 유 씨가 일을 해도 되고 말이죠. 그때부터 유 씨는 새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사업 구상을 하면서 쉬려던 계획이 크게 수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내와 유 씨의 사이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나갔다 올 건데 현금이 좀 필요하네. 어딜 가는데? 강석이네 만나러 가는데 회비를 내야 해서 그래. 오랜만에 모임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는 인상을 썼습니다. 불만스러워 보이는 얼굴의 유 씨는 괜스레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돈 얘기가 나왔을 때 눈치를 봐야 할 사람은 아내였는데 더 이상 숨길 게 없는 아내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내가 이제 아껴야 한다고 했잖아. 다른데 돈 잘 안 쓰잖아. 지난번에도 카드값 꽤 나왔어. 나가면 돈이니까 웬만하면 집에 있어. 아내의 말에 유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두 번 외출할까 말까 하는데 그것조차도 돈이 나간다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 씨는 수입이 없으니 현금이 필요하면 이렇게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그게 무척 불편했죠.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끼려는 아내의 마음을 알기에 유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있기로 했으니 옛날 일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죠. 그런데 유 씨의 아내는 그런 남편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지 않는 유 씨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죠. 아이고, 뭐야. 결제가 안 되네.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나서 일자리를 물어보고 막 헤어진 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서 담배 한 갑을 사려고 하는데
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휴대폰으로 결제를 해도 실물 카드를 건네도 다 먹통이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올게요. 유 씨는 일단은 편의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되던 카드가 왜 안 되는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 달에 얼마 쓰지도 않기에 한도가 넘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유 씨는 집으로 돌아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쓰던 카드가 유 씨 명의가 아니라 아내의 명의여서 확인이 어려웠죠. 유 씨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겸사겸사 아내의 카페에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 나 지금 바빠서. 단체 손님이 와 있어서 아내는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직 직원이 출근하기 전이라 혼자서 바빴죠. 뭐라도 거둘 생각으로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바쁜데 왜 그래? 설거지라도 해주려고 그러지. 지금 설거지가 문제인 줄 알아? 그냥 저기 밖에 앉아 있던가 해. 걸리적거려? 걸리적거린다는 말에 유 씨는 주춤주춤 고무장갑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움직이는 동선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손님이 대기하는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 있다가 또다시 느껴지는 아내의 눈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청객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 건물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내리쬐는 햇빛이 뜨거웠습니다. 담배 한 대를 피며 기다리려고 해도 주머니는 비어 있었습니다. 20분쯤 기다렸다가 들어가자 이제야 비로소 아내는 한숨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없이 왜 왔어? 물어볼 게 있어서 왔지. 당신도 좀 도와주고 하려고. 일할 때는 되도록이면 오지 마. 당신 와도 커피를 탈 줄 아는 것도 아니잖아. 배우면 되지 않겠어? 가르치는 게 더 힘들어. 요즘 날 더워서 손님 많단 말이야. 알았어.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올게. 아내의 말에 유 씨가 뒤늦게 용건을 꺼냈습니다. 카드가 안 돼서 말이야. 담배 사러 갔다가 못 샀어. 유 씨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며 물었습니다. 아, 그거. 아내는 카드가 왜 안 되는지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내의 말에 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정지시켰어. 뭐? 내 카드를? 당신 카드는 아니고 내 카드지. 엄연히 말하자면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정지시켜버렸다는 아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유 씨가 쓰는 신용카드가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상의도 없이 정지시켜버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야? 당신이 카드가 뭐가 필요해? 돈 필요하면 내가 그때그때 줄게. 아무래도 카드는 막 긁게 되잖아. 내가 언제 막 긁었다고 그래? 카드 없어야 돈 덜 쓰는 거야. 안 그래? 나 힘들게 일하는 거 봤지? 아껴 쓰자. 돈 없으면 담배도 피지 말아야지. 뭐, 아무리 그래도 카드도 없이 어떻게 생활을 해? 나한테 달라고 하라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겠다는 듯 말하는 아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달라고 하면 주긴 했습니다. 진짜 당신 이런 식으로 돈 쓸 거야? 돈 벌 때야 뭐라고 안 했지만 지금은 집에서 놀잖아. 그러면 아끼기라도 해야지. 하지만 한 번 용돈을 타려면 어찌나 많은 잔소리를 들어야 하던지. 웬만한 일이 아니면 돈 달라고 하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 씨도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유 씨의 생일에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보냈어?
3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받아서요. 이렇게 제대로 챙겨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요. 엄마한테는 말씀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유 씨의 사정을 큰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이전 같았으면 아내에게 말하고 맡겼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여윳돈이 없으니 자꾸만 작아지기에 유 씨도 비상금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평생 비상금 한 번 숨겨본 적 없고 아내에게 다 주었었는데 나이 들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쓰려고 했는데 그때가 조금 일찍 찾아왔습니다. 공교롭게도 11월이 아내의 환갑이었습니다. 잔치는 따로 하지 않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식사는 식사고 환갑인데 아무것도 안 주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 씨의 환갑에는 제주도 여행을 함께 다녀와서 따로 선물을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작게나마 무언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갔더니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10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을 생각했는데 유 씨가 이름을 들어보았던 가방은 전부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게 요즘에 인기가 가장 많아요. 선물 주실 거죠? 네. 아내한테요. 어머나.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그 말에 유 씨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생일에 주었던 돈을 아내의 환갑 선물을 사는데 쓰자고 말이죠. 지난달 모임에 들고 갈 가방이 없다며 투덜대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틀림없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환갑 날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예약해둔 식당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며느리들과 손주들까지 다 모이니 북적북적했습니다. 당신 근데 아까부터 그게 뭐야? 아내가 황 씨가 들고 있는 상자를 가리며 물었습니다. 내 선물 샀어? 뭔데? 이따가 뜯어봐. 유 씨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러고 식사 자리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큰아들이 흰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 고마워. 다 같이 모았어요. 유 씨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 씨의 차례였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 환갑 축하하고. 이게 뭐야? 아까부터 궁금하게. 아내는 유 씨가 내민 선물을 받아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고급스러운 외관의 가방이 드러났습니다. 와, 좋은 거 준비하셨네. 우리 선물이 좀 초라해지는데? 둘째 아들이 너스레를 떨며 말했습니다. 막내딸도 가방이 예쁘다며 감탄했습니다. 유 씨가 뿌듯함에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요즘에 제일 인기가 많은 거래. 그런데 가장 기뻐해야 할 아내가 정작 말이 없었습니다. 유 씨가 원하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 씨가 이상한 마음에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보자 아내가 심각한 표정과 어투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거 얼마짜리야? 뭐? 선물이 얼만지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브랜드면 비쌀 텐데? 비쌌지. 정말 큰맘 먹고 산 거야. 그래도 그냥 생일도 아니고 환갑이잖아. 유 씨가 쑥스러운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벼랑간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혹시 카드 만들었어? 아니면 나 몰래 돈 숨겨놨어? 어? 그런 거 아니야? 유 씨가 변명하려는데 아내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당신이 이런 돈이 어디서 나?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걸 사느냔 말이야. 마지막 말에 유 씨가 하려던 말을 멈추고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돈도 못 벌고 나한테 용돈 다 쓰면서 명품 가방을 어떻게 사? 그만해. 애들 있는 앞에서. 애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내가 그 돈을 당신 주머니에서 훔치기라도 했을까봐 그래. 어쨌든 그 돈이 다 내가 번 돈일 거 아니야? 당신 돈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무슨 수로 몇백만 원이나 생길 수가 있는데. 엄마, 그만하세요. 엄마, 아내의 언성이 높아지자 자식들이 하나둘 아내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 유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바보 취급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내가 돈 쓸 때마다 나한테 말하라고 했잖아. 나한테 타서 쓰라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큰 돈이 갑자기 생겼다는데 내가 지금 안 이러게 생겼어? 용돈 타 쓰는 사람이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어. 그래서 꼭 자식들 앞에서 사람을 무슨 기생충처럼 취급해야 했어? 그게 아니라 내 돈으로. 당신 돈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설령 당신이 준 돈이었어도 내가 선물 하나 마음대로 못 사는 거야. 당신 돈이니까. 그러면 당신은 왜 평생 내가 번 돈으로 살았어?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할 말을 잃었는지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주부는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줄 알아? 당신이 밖에서 돈 벌 때 나는 당신 내조하고 애들 키웠어. 그러니까 그건 따지자면 같이 번 돈이지. 근데 당신은 지금 놀잖아. 안 그래? 아내의 논리가 참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 아내가 유 씨가 은퇴한 후 남편을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어디에 쓸 건지, 꼭 그만큼이 필요한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유 씨의 착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아내가 자식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퇴직했다고 가장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닌데 유 씨의 위신은 그저 그렇게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30년 넘게 직장에 다니며 가족들을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은 때도 분명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들 겪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기에 버텼고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유 씨는 쓰임이 다한 폐기물 같은 존재인 듯 했습니다. 이걸 아무렇게나 버리지도 못하고 돈 만드는 폐기물 말이죠. 돈 어디서 났냐니까? 엄마, 제가 몇 달 전에 아버지 드린 거예요. 뭐? 보너스 받았을 때라 아버지 비상금 하시라고 드렸어요.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필요하실 때 개인적으로 쓰시라고요. 근데 그걸로 엄마 선물 사신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그러자 아내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아차 싶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감정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반면에 유 씨는 너무도 차갑고 무감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건들면 쨍그랑 소리가 날 것 같이 시린 표정이었죠.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백화점 가서 환불해. 그 돈 당신이 가지면 되겠네. 여보, 환갑 축하하고. 괜히 나 때문에 분위기만 흐렸네. 나머지는 애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 아빠, 가시게요? 너희들도 식사 맛있게 해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유 씨를 다들 말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유 씨를 차마 말리지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유 씨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분위기에 다들 식사를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한참을 멍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내가 주식으로 돈을 날렸다고 했을 때보다도 더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 씨도 결국엔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해하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아내도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생각하며 자신도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내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와는 앞으로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죠. 자신을 이토록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남은 이 30년을 함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2시간쯤 시간이 흐른 뒤에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유 씨가 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진작에 그렇게 말했으면 됐잖아. 괜히 애들 앞에서 못 볼 꼴 보였네. 아내의 말에 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초조한 기색으로 주저리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이 생기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래야 오해를 안 하잖아. 나는 또 당신이 나 몰래 딴짓하는 줄 알고. 당신 돈으로?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내가 지금 이 집 가장이잖아. 그러니까 신경 쓸 수밖에 없지. 돈 버는 능력 없으면 이 집 가장도 아니다. 이거구나. 유 씨가 어처구니가 없어 묻자 아내는 오히려 유 씨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못 버니까 내가 벌겠다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예민하다고? 그렇잖아. 아까도 그냥 그 돈 아들이 준 거다. 하면 될 거 가지고 따지니까 내가 욱했던 거지. 그리고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진작에 다시 취직을 했으면 됐잖아. 맨날 일자리 구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돈만 쓰더니 이게 뭐야? 아직도 집에서 놀고 있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처음에 집에 들어오면서 사과하려는 기색을 보였던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화가 났는지 이제는 유 씨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유 씨는 참 능력 없고 한심한 남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생활력 있고 헌신적인 아내 같았죠. 그래, 당신 말대로 능력도 없고 돈도 못 버는 남편이랑 사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당신 돈 안 쓸 테까 걱정 마. 왜? 취직됐어? 아니? 그런데 당신한테 이제 손 안 벌릴게. 그러면 당신도 걱정하고 화날 일도 없겠지. 그럼 당신은 무슨 돈으로 살아?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이 번 돈 당신 알아서 써. 이제 각자 살면 돼. 각자 살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자식들도 다 키워놨는데 굳이 우리 둘이 서로 부양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 이제부터는 각자 인생 살자. 따로따로. 그럼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아내가 충격받은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그 말에 유 씨는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같이는 못 살겠다. 뭐? 나랑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래. 서류 정리는 차차 하더라도 당신이 집을 구해서 나갔으면 해. 그 말에 아내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야? 당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나가? 이 집이 우리 집이지 왜 당신 집이야?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받은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산 거잖아. 그래도 같이 살았으면 내 집도 되지. 당신은 그 카페 가진 걸로 살아. 집은 유 씨의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아내가 더 많은 걸 챙겼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유 씨가 번 돈은 이미 없는 것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납득이 안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재산 분배도 그렇고 이렇게 갈라서려는 유 씨를 아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쪼잔하게 몇 마디 했다고 이혼을 하자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쪼잔한 남자랑 살지 말라는 말이야. 당신도 그러면 좋은데 왜 그래? 그렇다고 이 나이에 이혼녀가 되라는 말이야? 이혼녀 되기 싫으면 그냥 따로 살기만 해. 난 못 나가. 그러면 이 집은 팔고 내가 나갈게. 뭐? 정말 1억이야, 당신? 아내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유 씨가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유 씨는 하루빨리 아내와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집 크기를 줄이면 아무래도 목돈이 생기니 노후 자금으로 두고 일자리를 구하면 또 열심히 돈을 벌면 됐습니다. 그러면 말년에 풍족하지는 않아도 입에 거미줄 치지는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카페가 있으니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는 있을 테고 말이죠. 그런데도 싫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은 무능력한 남편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게 말이죠. 집 한 돈을 반 떼주면 나도 깨끗하게 이혼해 줄게.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나 정 때문이 아닌 모양이었죠.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아내에게 줄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평생 번 돈을 날린 것도 모자라 집까지 줄 정도로 모자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못 나가겠다고 하기에 유 씨는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평생을 뒷바라지했더니 나이 들어 조강지처를 버린다고 말이죠. 자식들에게도 어찌나 전화를 해댔는지 모르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유 씨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자 자식들도 긴급 회의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유 씨에게는 모질었지만 자식에게는 한없이 퍼주던 어머니였기에 외면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돈을 모아서 아내의 거처를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갈라서는 거 후회할 거야. 아내는 집을 나가면서 유 씨에게 악담을 했습니다. 자신을 쫓아냈다며 끝까지 화를 내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아끼려고 잔소리 좀 한 거 가지고 마누라를 쫓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이게 말이 되는지.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일자리 못 구하면 당신이 무슨 능력이 돼서 혼자 살겠어? 외롭게 늙어 죽을 거야. 그래도 당신한테 도와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유 씨는 아내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저주와는 다르게 유 씨는 금세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만났던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아직 크진 않지만 소소한 수입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집은 작은 방이 하나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기에 금전적인 여유는 있었습니다. 본래 생각했던 인생 계획보다는 규모가 많이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이렇게 먹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쯤 하면 되지 않았어? 당신 일자리도 구했다며? 그러면 우리가 싸울 일도 없잖아. 그러면서 다시 합치자고 제안하는 아내. 작은 집에 혼자 살며 매일 일만 하는 현실이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가정이 깨져버린 것 같다며 말이죠. 그리고 그것조차 유 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자격지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자격지심이 아니라 당신이 내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가족으로서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알았어. 이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다시 전처럼 살자. 나는 지금 삶에 만족해. 여보, 당신은 정 외로우면 자식 보면서 살아.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해 볼 테니까. 유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에게선 두어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유 씨도 혼자 사는 삶에 금방 적응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바쁘게 살았기에 서서히 있는 것이었죠. 유 씨는 아내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로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기에 뒤돌아보지 않고 살기로 했죠.